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혜를 드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김프로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있죠? 자유, 혁신, 그리고 도덕적인 힘으로 세워진 기회의 땅. 그런데 만약 위대한 신화의 첫 페이지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두운 거래로 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역사의 진실은 돈의 흐름과 세상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줄 겁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의 여정에 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기 전,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호령하기 전, 그리고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거물들이 등장하기 아주 오래전, 미국에 불을 쌓아올린 첫 번째 초석은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편 거래로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막대한 불을 쌓은 건 영국이나 중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명문대 건물, 유명 경제 잡지, 심지어 대통령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가문들. 이들의 첫 번째 $100만 전부 마약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중독자들의 고통으로 번 돈으로 교회를 짓고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던 중국의 한 세대 전체였습니다. 총이나 황금이 아닌 성조기를 담배에 실려온 하얀 가루에 의해 한 위대한 문명이 무릎 꿇고 말았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대리석 명판과 수정된 교과서 밑에 철저히 묻혀버린 명백히 기록된 역사입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최고 부유층 가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도덕적 위대함이라는 신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초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유럽의 거대한 제국들과 경쟁하기엔 벅찬 젊고 힘없는 나라였죠. 반면 청나라 시대의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광대한 영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서양이 그토록 갈망하던 차, 비단, 도자기를 생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필요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자급자족 경제였죠. 그래서 중국은 서양 상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물건값은 오직 은으로만 받는다. 이 일방적인 거래 때문에 서양의 국고에서는 은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같았죠.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양 상인들은 어떻게든 이 불균형을 해결할 역수출 아이템을 찾아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영국령 인도에서 재배되어 서양 상인들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밀수된 마약. 중독성은 치명적이었고 수익성은 천문학적이었으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도덕 따위는 무시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상품이었죠. 이 상인들 중에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온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클리퍼라고 불리는 당시로서는 F1 머신급 속도를 자랑하는 쾌속선을 건조했습니다. 중국 순찰선의 추격을 가뿐히 따돌릴 수 있었죠. 그들은 러셀앤컴퍼니, 퍼킨스앤코마스, 포브스앤코 같은 세련된 이름의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 전역의 마약을 유통시킨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뒷골목의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만찬에 참석하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나가는 실크 조끼를 입은 신사들이었죠. 그들은 이 모든 행위를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정말 전설적이었습니다. 러셀 상사는 단 10년 만에 자산이 10배로 불어났습니다. 미래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조상이 되는 델라노 가문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저우와 콜카타를 오가며 아편을 가득 실은 배를 운영했죠. 이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유산을 쌓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 은행, 신문사,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 데 그 돈을 썼습니다. 포브스 가문,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경제 잡지 포브스의 바로 그 이름. 그들의 첫 번째 거대한 재산은 아편무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델라노 가문은 그 돈으로 미국 정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셀 가문은요? 그들은 예일 대학교의 비밀 결사, 스컬앤본즈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이후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보스턴에서는 부가 쌓여가는 동안 중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30년대에 이르러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중독된 가장의 약값을 대기 위해 집을 팔았고 노동자들은 밭을 버렸으며 군인들은 초소를 이탈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텅 비어갔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서양 국가들에게 제발 이 마약 거래를 멈춰달라고 자국민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목소리는 도덕의 목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편 화물을 파괴하기 시작하자 영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이 독을 사도록 강요하기 위해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인들은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배는 중립 항구를 통해 영국 구매자들을 위해 여전히 마약을 실어 날랐으니까요. 이것은 자유무역을 위한 싸움으로 위장된 오직 이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아주 편리하게 잊혀졌죠.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고 항구를 개방해야 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축배를 들었지만 미국 상인들 역시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약해지고 중독된 중국을 상대로 아편의 흐름은 이제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나온 이익은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한 바로 그 기관들을 건설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 되자 이 아편 상인들의 후손들은 사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뉴잉글랜드 해안을 장식했고 그들은 교회와 도서관, 학교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건 죄책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세탁하고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함이었죠. 오늘날 예일대학교 캠퍼스를 걸어보면 러셀, 퍼킨스 같은 가문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포브스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그 시대에 수집된 중국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의 배는 중국 해안에 독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역이라 불렀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상업이라 기록했죠. 하지만 고통받은 수백만 명에게 그것은 경제전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마약이 미국의 거리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엘리트 가문들이 도덕적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부는 해외에서의 마약 중독을 기반으로 쌓아놓고 국내에서는 중독을 범죄화하는 법을 만든 것이죠. 위선이 이토록 깊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 역사를 쓸 때 도덕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들이 단순히 마약을 밀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개척했습니다. 국제운송, 역의 탈세, 그리고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로비까지. 그들은 영국 파트너와 동맹을 맺고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장 회사를 이용해 자신들의 연관성을 숨겼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날 거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하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제품만 마약에서 데이터로 바뀌었을 뿐이죠. 중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70년경 약 1200만 명이 중독되었습니다. 중국은 19세기를 백년국치, 즉 100년간의 국가적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이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미국 상인들은 그 치욕에 조용한 공범자였습니다. 그들에겐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송장이 있었죠. 대포가 필요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지만 뒤로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 돈이 미국의 은행을 살리고 그 은행이 미국의 성장에 연료를 대는 배에 자금을 댔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 농민들을 파멸시켰던 바로 그 은이 이제는 미국의 발전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엘리트들은 유산을 통해 구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을 기증하고 대학에 기부하고 대리석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선은 고백이 아닙니다. 위장이죠. 러셀 트러스트는 예일 대학교에 자금을 댔고 예일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러셀 가문이 세운 비밀 결사 스컬앤본즈의 회원들은 대통령, 상원의원, 판사,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자신들의 모임이 아편 자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알아도 신경 쓰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마약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운명, 즉 자유무역과 야망, 그리고 도덕적 목적으로 일어서는 위대한 국가의 서사로 완벽하게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엘리트를 만든 분은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출된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노동에서, 그리고 수많은 삶에서 추출된 것이죠. 모든 제국은 뒤에 희생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항상 같은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한 국가의 부상은 다른 국가의 파멸을 대가로 치러진다는 것. 그건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브랜딩을 잘한 절도일 뿐이죠. 아편 상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탁기금에, 대학 기부금에,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기관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가 오직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 말이죠. 그들은 아편 위에 미국을 세웠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역사는 애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직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단지 혁신과 자유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과 착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실을 모두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이 시작한 이 비극의 순환을 끊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고 하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 그들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아편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